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76페이지에 나오는 종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사례는 그러니까 이시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다 물어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셔서 막상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먼저 이 문제들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패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시험장에 가시면 좀 당황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지가 이렇게 A4지보다 한 1.5배 정도 큰 그 사이즈가 A3 정도 나오죠. 그거를 이렇게 넘겨요. 넘기면 이 종합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 5장 정도 넘기면 그때 비로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하고 이 조건을 잘 찾아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간 안에 푸느냐라고 하는데 저도 그랬지만 그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뭐 전체 10위권 안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2번 정도 풉니다. 사례 문제집을 2번 정도 풀 정도로 시간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하지 말고 충분하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숙달돼야 되는데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문제이기 때문에 전 과목이 한 세트에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양한 이 사람의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 보험 내역 등이 자세하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기에 앞서서 이 뒤로 가시면은 사례 연구가 있어요. 그 사례 연구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통 요약된 게 이 앞에 있는 종합사례 1이다. 그러니까 이 종합사례에 나오는 1번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비슷해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보다는 사업자들의 재산들이 많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가 보통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죠. 과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죠. 평범한 직장인의,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면 평범하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좀 더 소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시험장에 가셨을 때 이 176페이지부터 이 183페이지까지 이르는 몇 페이지예요? 총 게 1, 2, 3, 4, 5, 6, 7, 8페이지 8페이지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 종이가 길고 줄 간격이 되게 커요. 이거보다. 그리고 글자 수가 좀 더 큽니다. 글자 폰트 크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많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셔서 절대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와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희는 일단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저도 공부할 때 이걸 안 봤어요. 내용을 잘 안 보고 그냥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턴 반복이 중요하다. 자, 176페이지로 가서 김동관 씨가 있대요. 박현진 씨랑 결혼했어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둘째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부양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조기 퇴직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먼 장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많이 하죠. 유튜브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참고로 장비 사고 뭐 이러고 돈만 날리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자, 동거 가족을 봅시다. 김동관 씨가 있고요. 박현진 씨가 있습니다. 자, 김민혁 씨가 있어요.
자, 부모 및 형제. 부모 김종현 씨가 친모가 돌아가셨고요. 이숙희 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친도 전 남편과 2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황혼에 다시 재혼하신 거죠. 자, 김종관이 동생이죠. 그래서 뭐 결혼했대요. 자, 김동관 씨는 뭐 대출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출 잔액을 계산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봤더니 5억 3,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부채를 빼면 순자산은 좀 더 줄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자, 근로소득이 6,600만 원이 나오고요. 소득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죠. 대기업 과장이 6,600 정도 된다. 제가 예측하기로 요즘에는 대기업이 6,600 나오는데 별로 없는데 유통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통 쪽이 좀 짜죠. 자, 삼전 이런 데는 과장이 이렇게 조금 받지 않아요. 억대가 넘습니다. 자, 그 왼쪽으로 가서 유출이 나오죠. 그래서 현금 흐름과 총 유출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많이 물어볼 수 있겠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 자산 세부 내역에서 현금 및 저축성 자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평가 금액과 자금, 용도, 그리고 주석입니다. 주석. 자, 투자 자산을 보면 투자 1을 볼까요? 주 1을 보면 수익률은 투자 이후 현재까지 연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연봉입니다. 그 얘기죠. 자, 주석 2를 봤더니 현재부터 결혼 시점까지 계속 납입할 거래요. 누굴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겠죠? 자, 연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연금 자산은 쭉 불입을 해요. 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자, 60세부터 종신으로 수령할 예정이고요. 사망하면 1,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있다. 자, 현재 아파트가 4억 2천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아파트 가액을, 아파트 A를 4억 2천으로 했다는 것을 재무제표에 117페이지 자산부채 상대표에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보장성 보험. 자, 생명보험이 있는데, 종신보험을 봤더니, 일단 21만 5천원씩 납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계약은 2억 원이고요. 재해 사망을 해야 1억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나야 돼. 재해가 안 나면 그냥 2억 준다. 자, 암보험, 피보험자가 박현지 씨입니다. 그러니까 박현지 씨가 암에 걸리면 수익자가 박현진으로 돼 있죠. 자, 자동차 보험 58만 원입니다. 대인 1, 대인 2, 대물, 자기 신체 가입하지 않았고요. 자차 2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연간 12만 원, 진짜 많이 내는 거예요. 비싸지 않은데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네요. 자, 공적연금, 이게 중요하죠. 왜냐? 요게 개시 연령이 중요해요. 은퇴 시점과 개시 연령이 다르니까 그 중간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설계에서 계산할 때 그 중간 갭 계산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현재 물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부모님은 5,800만 원, 이숙희 씨로 8,500만 원, 별로 돈이 없는가 봤더니 상가가 있네요. 부자십니다. 상가 B 6억 5천, 상가 A 6억, 상가 B 8억, 굉장하네요. 14억에다가 6억 5천이니까 20억 정도가 있는 자산가입니다. 자, 1억 원 증여했어요. 좋겠네요. 자, 고객 재무제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정보가 나오죠. 이 정보는 항상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 여기다 맞춰서 빨리빨리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김민혁 씨는 19세에 4년 동안 2억이고요. 자, 교육비 상승률만큼 상승. 그래서 183페이지로 가면 교육비 상승률 4%, 물가 상승률 2%, 부동산 가치 2%, 포트폴리오 가치 5%씩 상승,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2%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암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 문제마다 다르니까 그냥 이걸 빨리빨리 찾는 게 중요한 거고. 자, 182페이지 중요합니다.
자, 나이가 60세부터 85세까지고요. 자, 독거기간 10년. 그다음에 은퇴 생활이 필요한 거 3,600만원. 사망 전 각각. 거기 182페이지 부부 각각입니다. 각각. 3년 동안 1,000만원씩 각각 있어야 되니까 남편이 보통 먼저 사망한다고 가정하고 배우자가 10년 더 살죠. 그러니까 1,000만원씩 각각 발생하는 거예요. 자,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이네요. 자, 55세에 퇴직할 예정이고 60세부터 수령합니다. 왜냐? 김동관 씨는 60세부터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고요. 또 뭘 봐야 되죠? 국민연금 65세부터 수령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은퇴 후 수익률 5.0%입니다. 자, 김종현은 생전 증여를 통해서 김준승의 부양 대책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당연입니다. 당연히 1번의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자, 현재 남은 모기지 잔액을 계산해봐라. 자, 이거는 뭐 수천 번 하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처음 몇 번 안 해볼지 모르겠지만 수십만 번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서 현재 176페이지를 찾아야겠죠. 타겟팅을 해서 자, 2억 원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뭐 200 눌러도 되고 뭐 2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대출은 연 4.5% 월복리. 자, 이렇게 누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0년간 매월 원리금 분할 상환 20 곱하기 12 NA PMT 엔드 모드죠. 자, 이렇게 하고 대출 잔액이니까 그냥 51N에 FV를 눌러도 됩니다. P1, P2에다가 안 넣어도 돼요. P1에다가 1, P2에다가 51 이렇게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계산하기 똑같기 때문에. 자, 계산해보면 여기 240N이 되겠죠. 자, 계산하면 PMT 엔드 모드가 1265 한 달에 126만 5천원씩 내야 돼요. 좀 나오겠죠? 20000 넣었을 때 아무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0으로 넣으면 당연히 1.2653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겠죠? 자, 51엔에 FB를 누르면 171098이 나옵니다. 여기가 한마디로 1억 7천만 원이 남았다 라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클리어 TVM하고 200 PV 그 다음에 4.5 나누기 12 I에 240 N에 PMT 계산하면 이게 나오죠? 51N에 FV 누르면 171098이 나옵니다. 대출 잔액이죠. 자, 이걸 계산하는데 10초면 되겠죠. 그냥 누르세요. 뭐 이걸 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17이니까 틀렸죠. 가본을 다 제끼면 나하고 다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가 같을 테니까. 자, 적립식 주식형 펀드의 금액은 작년 11월과 12월 2개월 기준 가격이 평균 값이냐? 적립식 펀드는 현재 주가예요. 현재 시가죠. 그렇죠? 적립식 펀드는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죠? 매일 바뀌죠. 매일 기준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평균 가격?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땡!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몇 초짜리 문제예요? 30초면 풀 수 있어요. 30초가 걸릴 이유가 없죠. 왜냐? 타겟팅을 하는 걸 바로 찾고 이음, 니음, 나번은 바로 찾으니까 바로 3번이다.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적게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비상 예비자금은 어떻게 계산하죠? 부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죠? 배우자의 전업주부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부부가 보유한 비상 예비자금이 27922냐 라고 물어봤어요. 앞으로 가면은 자, 비상 예비자금은 목적 자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CMA가 자금 용도가 없죠. CMA가
17340이 되겠네요. 거기 앞에 가서 빨리 찾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도 지금 자금 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금 용도를 잘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4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기예금 있죠. 정기예금이 658만 2천 원이 됩니다. 합치면 2792만 2천 원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 합산이 나오잖아요. 맞죠? 자, 순자산 금액은 364,762냐? 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앞으로 와서 총 자산이 얼마예요? 537530이죠. 자, 530 마이너스 앞에 대출 잔액이 얼마였어요? 171098이죠.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쓸 필요 없이 바로 누르면 되겠죠. 조심할 거 신용카드 잔액이 167만원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364,762가 나옵니다. 더하기 빼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하시려면 계속 수시로 계산기를 누르는 훈련을 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은행을 다니시고 한다면 은행에서도 이 계산기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한대로 눌러야 돼요. 자, 계산하면 364,762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맞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이걸 계산할 리가 없었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2번 가계 수지 지표는 어떻게 계산하냐? 고정지출 더하기 자, 변동지출을 소득으로 나누는 거죠. 자, 내 소득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소득은 6,600만 원으로 정해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한번 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현금 흐름표를 보면 되겠네요. 자, 고정지출은 4320이 되겠고, 3097이 되겠고, 그 다음에 27029가 변동지출이죠. 30971이고, 자, 그 다음에 27029예요. 27029다. 더하면 하나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니까 5,800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5,800 나누기 6,600을 하면은 금액이 87.88%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합리적인 지출 관리가 필요하냐? 너무 과도하죠? 그죠? 80%를 초과해요. 아니, 돈을 버는데 87%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88%. 너무 과하죠? 80%를 초과하게 되면 저축금액이 2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라는 거고. 자, 거주주택 마련 부채 상환 지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요게 1265였죠? 어디 있어요? 이거죠. 이 한 달치니까 12를 곱하면 12개월치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15184가 나와요. 계산해보면. 자, 얘를, 거주주택 마련 총부채, 나의 총소득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6,6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지금 대출을 갚고 이자를 갚는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약 요게 23.01%예요. 좀 과도하다. 2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20%를 초과하고 있냐?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원금 부분을 깎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자 부분은 좀 적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과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상환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면 어떡하냐? 대출 기간을 늘리거나 또는 이자를 작은 대로
리파이넌스 해야겠죠. 자, 비상예비자금은 월 생활비의 약 6배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냐? 그럼 비상예비자금은 6배라는 건 뭐냐? 6개월치를 보유하고 있니?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죠? 일단 비상예비자금은 편동비 더하기 고정비, 그 다음에 빼기 뭘 하는 거예요? 소득세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소득세를 빼주는 거죠. 계산하면 자, 일단 이 지금 현재 이 가정의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계산하면 3097일 더하기 변동지출이 2702구죠. 아까 계산했었죠. 이게 얼마야? 5,800만원 쓰는데 그 중에서 소득세는 제해해야겠죠. 왜냐하면 돈을 벌면은 소득세는 당연히 없을 테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얘를 12로 나눈 게 뭐죠? 한 달치 이 사람의 생활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58000 빼기 2670 나누기 12 하면 4610이 되죠. 그죠? 뭐 대략 한 이 정도? 11 정도 남다. 이게 월당 필요한 금액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6배면 곱하기 6배 6개월치죠. 이게 한 달치 이 사람의 생활비고 6을 곱하면 2766만원이 필요해요. 그쵸? 2766만원.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는 얼마 들고 있었죠? 2792만 2천원 있었죠. 충분하냐? 충분하다는 거죠. 현재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약간 30만원 정도? 26만원 정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엄청 충분하진 않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장성 보험 준비 지표는 4.7%로 가이드라인 이내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험료 지불액을 이제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뭐가 있냐? 자동차 보험료,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주택 화재 보험료를 또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종신보험이 얼마야? 21만 5천을 내고 있죠. 자, 얘는 월 단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보험이 뒤에 앞에 가보시면 4만 5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 페이지로 보험을 산출해보면 그 180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얘는 중요한 게 월납보험료예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밑에 있죠? 58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뭘래요? 주택화재보험 12만원을 내고 있죠. 얘는 연단위.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눠야 돼? 6,600만원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지금 현재 요 가정의 보장성 보험료 납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약 몇 퍼센트냐? 계산해보면 5.79%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료는 4.7%라고 했는데 땡! 5.79네요.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이 정답. 자, 저축성향 지표는 18.2%. 왜냐? 아까 얘가 88% 정도 됐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를 내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앞으로 가서 자, 저축이 있는데 이 178페이지로 가면 CMA는 상장 주식을 매도해서 CMA에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안 되고 얘는 얼마 저축한 거죠? 1년에 1,200만원 저축한 겁니다. 이분은 600만원, 600만원이니까 자, 1,200만원을 저축했고 6,600만원 나눠야겠죠? 저축이 꼴랑 18%야. 그러니까 너무 조금이죠. 근데 뭐 혼자 버니까. 근데 이게 이분이 지금 두 분이 벌기 힘든 게 자녀가 지금 장애인이다 보니까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가정을 좀 더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본다면, 만약에 재무 설계사 상담을 하면 약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들과 김준승 군이 지금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배우자가 뭔가 추가적인 소득을 내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도 없고 집에서 놀고 있는 그 배우자가 있으면 남편들이 맨날 뭐 어디 가서 좀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안 나가죠. 남편의 소득이 많으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다. 186페이지로 가면 자, 얘도 반드시 나오죠. 교육자금, 은퇴자금, 보험자금, 뭐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패턴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문제 이 번호에 따른 금액도 똑같이 나와요. 이 그 문제의 형태도 똑같습니다. 자, 김민혁의 대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그럼 설명할 것으로 맞냐? 자, 교육자금을 위해서 기존 저축과 추가 저축은 김민혁이 대학 입학 전까지 하게 되고요. 매월 말 50만 원을 축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이 자녀가 10살이에요. 10살. 김민혁이 10살이고요. 자, 김민혁 씨 나이 이렇게 되고 19세에 들어갑니다. 이때 얼마씩 필요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가보시면 2천만 원씩 필요합니다. 이걸 타겟팅을 잘해야겠죠? 보통 교육비는 마지막 페이지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제 맨 마지막 중에 나옵니다. 2천만 원씩 4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4년이 필요합니다. 조심할 거 교육비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를 투자하는 수익률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교육비 상승률 4% 이렇게 돼 있죠. 자, 교육비 상승률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투자 수익률이 조심할 게 있어요. 5%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교육은 현재 거치식 주식 혼합형 펀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앞에 그 179페이지로 가시면 김민혁 교육 자금은 현재 2,433만 5천 원이고 그다음에 뭐죠? 거치식 주식형 혼합형 펀드는 183페이지로 가면 7%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준비된 자금이죠. 거치식 혼합형 펀드를 봐야 됩니다. 왜 이거죠? 이거 자금 용도가 교육 자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7%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평가금이 얼마예요? 앞으로 가보시면 24335입니다. 현재 이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 내에서 이걸 이제 빨리빨리 정보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교육비를 계산해야 되니까 타임테이블 그려보면 자, 9년 남았고 그 다음에 4년간 필요합니다. 조심할 거 0 CF0 그 다음에 이게 0 CF1기에 몇 번 들어가요? 8번 들어가야 되죠. 기초 모드이기 때문에 자, 조심할 거 기초 모드죠. 기초 모드. 교육비는 입학할 때 돈 내지 1년 다녀보고 좋으니까 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기초 모드입니다. 기초. 자,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누를 때 2천만원 0CF 누르고 8번 눌러주고 0CF2기에 2천만원 이렇게 넣어주고 4년 넣어준 다음에 KU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KU를 I에 넣어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요거죠. 이거 7%하고 4%야 라는 겁니다. 7 빼기 4 라는 1.0R이죠. 이렇게 R 넣어주고 NPV를 계산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건 수도 없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0 캐시플로우 누르고 0 CF0 그 다음에 0 자, 눌러주고 0 8번 눌러주고 20000 눌러주고 4번 눌러주고 NPV 3 나누기 1.04죠. 엔터 눌러주고 NPV 계산하면 59378이 나오시죠. 제가 이렇게 할 때 같이 한번 눌러보세요. 왜냐? 잘 안 누르시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부족한 금액이 얼마냐를 봤더니 얘가 현재 준비된 거고 얘가 필요한 자금이에요. 그러면 자, 59378 빼기 2433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저축해야 할 금액이에요. 3504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저축해야 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그 교육 자금을 위해서 기존 저축과 똑같이 저축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가면 이 사람이 지금 펀드에다 얼마씩 넣고 있느냐? 월 납입액이 없네요. 거치식 펀드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투자가 되는 거죠. 얘도 투자가 되고. 근데 이제 추가적인 저축은 정식 펀드를 새로 가입해서 매월 말 투자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거. 정식 펀드는 수익률이 7%입니다. 자, 조심할 거. 얘가 7%인데 넣는 금액은 매월 넣게 됩니다. 50만원씩 저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진짜로 얼마를 넣어야 되냐? 이런 거죠. 7%씩 넣으니까 자, 요걸 준비해야 돼요. 35044를 현재 가치로 모으는데 조심할 거. 자, 몇 년 동안 모아야 돼요? 총 9년 동안 모으게 되겠죠. 그죠? 9 곱하기 12N인데 I 누를 때 조심해야 되죠. 뭘로 누르냐? 100 이게 연봉리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자, 월봉리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100 PV 107 FV 12N에 이렇게 누르면 연봉리가 월봉리로 바뀌죠? 계산하면 0.5654가 나와요. 이게. 자, 이게 퍼센트예요. 이걸 다이렉트로 I에 넣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넣으면 됩니다. 0.5654I입니다. 자, 얘를 누르고 PMT를 자, 뭘로 눌러야 돼? 거기 봤더니 매월 말 저축하니까 PMT 엔드 모드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넣어볼게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조심할 거 클리어 팁음 해주시고 35044 BV 9 곱하기 12 N에다가 0.5654 I에 PMT 엔드모 계산하면 434,046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434,000원 정도 적금 정식 펀드를 들으면 얘가 현재 가치로 요게 모일 테고 얘도 지금 요 2,433만 5천원도 증가하겠죠. 9년 동안 7% 증가하겠고 저축도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면 요게 쌓여서 뭘 할 수 있다? 얘가 대학 가는데 비용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개념이죠. 자, 그럼 43만 4천원이니까 50만원씩 저축한 뭐예요? 남겠죠? 그쵸? 현재 얼마가 부족해요? 35044입니다. 그러니까 1번 땡, 2번 땡입니다. 자, 대학 입학 시점인가요? 아니죠. 얘는 현재 시점에서 35044예요. 자,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 현재 시점에서 35044가 부족합니다. 이게 언제 시점이에요? 현재입니다, 현재. 자,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매월 335,000원을 넣어야 되냐? 아니죠. 434를 넣어야 됩니다. 자, 현재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서 CFP의 제안대로 실천하여 추가적인 저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50만원씩 듣고 있으니까 굳이 더 넣을 필요가 없어. 이 정도면 달성을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7%가 나누기 쉽냐? 요즘 같아서는 괜찮죠. 근데 이제 향후에도 어떻게 될 거냐? 모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익률이 떨어지면 투자 금액을 좀 늘려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대학교 교육비 상승률이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고 매년 조정하는다고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유동성
그 질병으로 조기 사망을 한대요. 그럼 도대체 유동성 자산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물어본 게 뭐냐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연간 가계 지출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의 합이에요. 그럼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얼마였지 아까? 5,800만 원이었죠? 앞서서. 자, 문제를 보면은 현재 비용이 그러니까 1년에 나가는 게 변동과 고정을 합하면 5,800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망하면 본인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김동관 씨가 사망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동관 씨의 지출 비용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2천만 원이 쓰고 있대.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필요한 금액은 3,800만 원이죠. 요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총 부채 상환액은 1억 5천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갚아야죠. 이제 돈이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부채가 있어요. 부채를 거의 1억 5천으로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1억 5천으로 가정해야 됩니까? 가정해야죠. 당연히 앞에 있는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지출 비용은 매년 초 물가 상승률만큼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유동성 자산이 얼마인가를 봅시다. 자, 봤더니 앞에서 현금 및 현금 자산 2792가 있었죠. 그래서 현금 등이 2792가 있었어요. 그렇죠? 앞에서 계산했잖아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 CMA 이런 거 합친 거죠. 자,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나 봅시다. 자, 보면은 조심해야 돼요. 사망보험금은 재해로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180페이지로 가면은 일단 2억 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에서 3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해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억 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앞에서 뭐가 있었죠? 변액연금이 있었습니다. 자, 변액연금을 가게 되면은 투자원금이 1,20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평가금액이 364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조심할 게 있는데 사망 시 1,000만 원의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나와요. 그러면 해지환급이 얼마냐? 평가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얼마가 나올 거냐? 이 변액연금에서 일단 1,000만 원은 받죠. 여기다가 원금 1,2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사망 평가금액 364만 원 이렇게 나오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왜냐? 평가금액이 해지환급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13640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종신보험하고 계산하면 213,64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채가 1억 5천이고 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하면 27922 더하기 213640 빼기 150000 하면 남는 게 9,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죠. 9,156만 2천 원이 남아요. 남는 게 9,156만 2천 원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쓰는데 몇 년간 버틸 수 있느냐? 그런 거죠. 3년은 못 버티죠.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3년은 안 되죠. 2년하고도 땡땡년 정도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겠죠. 정답이 5번 정도 되겠다. 계산하셔도 되고,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거기 보면 지출 비용이 2%씩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수익률을 뭘로 써야 되죠? 여기 이제 R이 되고 수익률을 뭘로 써야 돼요? 평균 포트폴리오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5%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N을 구하는 거잖아요. N. 그럼 처음에 얼마가 필요해요? 자, 매년 지금 현재 91,
91,562 요게 있는 거예요. 자, 요걸 PV로 놔주고 그 다음에 38000을 PMT 무슨 모드? 자, 생활할 땐 항상 기초 모드가 되기 때문에 3800만 그대로 써도 되는데 여기다 이제 부호를 바꿔야죠. 항상 나가는 것과. 자, K율 5-2 1.02 아예 뭘 누르는 거예요? N을 누르는 거죠. 이게 버티는 연도죠. 몇 년 못 버티네요. 참 볼까요? 91562 자, 요거를 PV로 놔주고 38000 PMT 자, 비기닝 모드죠. 자, 그 다음에 비기닝 모드를 바꿔준 다음에 38000 마이너스 PMT 비기닝 모드 3 나누기 자, 3 나누기 1.02 i에 넣어주고 이걸 계산하면 2.46년이 나옵니다. 2년하고도 4.6개월인데 얘가 12로 환산해야 되니까 약 한 6개월 정도 되겠죠. 2.46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개월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1.2를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0.46 곱하기 약 1.2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나옵니다. 5.52개월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약 한 6개월 정도 된다라는 거죠. 조심할 건 여기서 요거 얘는 마이너스를 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계산할 때 K율을 이용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기초 모드입니다. 기초 모드. 왜냐? 생활비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활비 그리고 교육비 이런 거 있대죠. 연금의 수령에 다 기초 모드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연금을 받는데 지금 못 받고 1년 뒤에 받으면 1년 동안 굶어 죽으니까 돈이 다 필요가 없겠죠. 그렇겠죠? 자, 5번으로 넘어가서 김동관이 오늘 재해로 사망할 경우 종신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3억이죠. 3억. 왜냐? 2억에다가 1억 더해서 자, 김동관 씨 사망 시 종신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냐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앞으로 가서 자, 계약자가 박현진 씨고요. 피보험자가 김동관 씨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돈을 누가 낸 거예요? 계약자가 박현진 씨가 되고 수익자가 박현진 씨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자가 중요하죠. 계약자가 돈 낸 사람이기 때문에 돈 낸 사람이 박현진 씨고 박현진 씨가 타는 거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 여부는 계약자로 판정하는 거죠. 자, 김동관 씨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는 건, 자, 이 사람은 참고로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0만원까지 가능한데 박현진이 피보험자인 안보험이 유일하냐? 그렇진 않고 종신보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자동차 보험, 주택화재 보험 많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보험금은 가입한 평가에 가입 시 평가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화재 발생 시점에서 평가한 보험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이 5억이다. 근데 이건 이제 발생할 때, 그러니까 화재 보험을 가입할 때 당시에 5억이다. 그럼 이렇게 가입을 했겠죠? 근데 그때 평가하는 게 아니죠. 사고 발생 시점에서 가입.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그럼 뭐야? 약간 가치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1년 기준이라고 하면 좀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어디였죠? 부산에 있는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할 때 이 100% 보상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는 전액 보상에 가입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이게 이 가입할 때 당시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사고 발생 시점에서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보상의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변액연금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서 수령 기간 중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변액연금을 가입 시점이 있고 가입 시 연금을
불입하는 기간이죠. 자, 변액연금을 불입할 때는 이게 일반 계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펀드를 운영하는 특별 계정이 운영이 되죠. 특별 계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꾸준하게 넣으면은 연금 수령 시 선택할 수 있죠. 얘를 일반 계정으로 바꿔서 그냥 뭐 공시이율을 받아먹을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특별 계정으로 운영해서 좀 더 추가적인 수익을 먹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령 시에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안정적으로 그냥 따박따박 1.몇 %씩 받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특별 계정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